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코웨인 아틀란타 챕터 회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촉구를 맡고 있는 연희 김현주 변호사입니다. 화창한 봄날씨 그리고 주중에도 만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웨인 아틀란타 챕터는 회의는 한국 여성들의 실업인 여성들의 교류를 위하고 한국 정부와 인연을 맺고 있으면서도 특히 저희가 아틀란타에서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입니다. 오늘 많으신 분들이 차세대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인생의 대선배님들 그리고 또 저희 협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김정혜 회장님 그리고 또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glass ceiling이라고 그러죠. 유리 천장이 좀 낮다고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여성 대통령도 없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동남부에 여성 부총영사님이 오셨습니다. 유봉렬 부총사님도 참석해 주시고 나중에 축사를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애국가 1절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정말 봄이 진짜 이제부터 시작되는 화창한 날씨인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코웨인 아틀란타 창립 2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코웨인 아틀란타 지회는 2011년 4월에 정말 3사람이 창립을 했습니다. 뜻을 모아서 지금은 거의 한 30명 가까운 우리 아틀란타에서 또 전문성을 띠고 여러 곳에서 일하시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2년이라 하면은 정말 제가 저희 3명이 시작해서 처음부터 리크루트하고 여러 가지 세트라는 게 참 힘든 건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저를 너무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는 대외적으로 그 세계 대회, 한국에서 1년마다 열리는 세계 대회와 또 뉴욕과 또 시카고 등지에 저희는 지역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2년간 환경 캠페인도 하고 또 주목적인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저희 코웨인 아틀란타가 여성으로서, 여성 단체로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로 발돋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꽃봉오리 열리듯이 봉오리지만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큰 또 꽃이 피고 또 큰 나무가 돼서 정말 우리 사회에 좀 밝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여성 단체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동안 또 저희들 그 회원들이 너무 정말 전문적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하기도 너무 바쁘신 중에도 정말 일심 단결해서 모신 양면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들고사에 치르도록 많이 도와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를 믿고 또 뒤에서 물씬 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코웨인 아틀란타 더욱더 주목해 주시고 많이 또 조언도 해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정말 오늘 즐겁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홍열 총영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자랑스러운 한국 여성 리더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하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애틀란타 지회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 공직자로서 또한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 최초의 여성 영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여성 리더이신 황찬성 장관님과 함께할 수 있어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는 미래 시대를 책임질 각계각층의 글로벌 여성 전문가들이 보다 돈독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더욱 공고하고 신뢰감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여성 시대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대한 포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피폐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면서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난 국가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화된 사회정책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발전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고 앞장서는 주역들이십니다. 저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세계 여성 리더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유럽 최초의 여성 수상으로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마가렛 대처 수상의 별세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개장 이래 최초로 여성 회원 가입을 허용한 오거스타 마스터스 골프장에서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연수 라운드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제게는 매우 큰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개혁으로 세계 여성들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대처 수상의 타계 소식에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애도를 표하면서 그분의 업적에 경의를 보낸다는 사실과 이런 21세기에 여전히 여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골프장이 그것도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유리천장을 탓하면서 그 장벽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보다 투철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단합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에 대한 비아냥으로 하는 말,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라는 그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여성 모두의 책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 9회째를 만든 코인 애틀란타 지회는 너무나 뜻깊고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기대와 희망, 그거 하나하나가 모이고 이 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단합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의연하고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서로 믿고 서로 아끼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성 지도자 그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코인 애틀란타 지회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외 기빈 소개를 하겠는데요. 환경처 장관님이셨고 자민련 부총재이시기도 많은 박수로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저희를 크게 후원해 주시는 노아뱅크 행정님이신 김정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합교회에 계시는
분은 안영선 사장님. 양영선입니다. 또 이무희 수학과 원장님 소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저희들 아주 소중한 회원님이시고 서포트이시고 하신데요. 또 저희가 이제 활동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머니윤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머니, can you stand up, please? 머니는 지난달에 백악관에서 여성 지도자 change community chapter, right? So you got an award, right? So congratulations. 안녕하세요. 코인 안전사업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정기문 저희가 처음에 2011년 4월 9일날 에머리 대학에서 창립식을 할 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 한인 여성의 사업과 교류를 위한 한민전 여성 네트워크의 그 동부 지역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권창민 발사입니다. 제가 건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80%입니다. 술을 먹사가지고 먹으면 딱히 내고 토한다, 만져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로서 축제를 할 텐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는 환한 오해입니다. 결혼은 참혹한 또 이해입니다. 오해와 이해가 대표되는 우리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 제2회 코인 아틀란트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저는 바라기를 행복한 만남의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도 필요 없고 이해도 필요 없고 오로지 행복한 만남의 광장을 위하여 할 때에 행복한 만남의 광장을 위하여 하셔야죠. 위하여! 감사합니다.
관한 세미나를 해주실 텐데요. 미선 호스피스. 경력이 대단하죠?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화여대,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또 뉴욕시립대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신 반혜진 씨를 모셔서 세미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혜진입니다. 저는 미선 하스피스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서 그냥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한테 통계가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정치외교학을 했었고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했고요. 지금 한 15년 동안 소셜워크로 일을 하다가 하스피스에서도 처음에 소셜워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컨퍼런스 할 때는 그 이세들을 위한 컨퍼런스여가지고 다 컨퍼런스 전체를 영어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다 하거든요. 제가 잠깐 제가 뭐 할 건가에 대해서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everybody. My name is Hye-Jin Ben. I'm the administrator of Misan Hospice. Today, I was invited from Queen Atlanta to talk about social services for the Sleeping Society. Last year, we had a conference, leadership conference, like everything in Korean for like 4 hours. Everything in English for 4 hours. So this time, we're doing everything in Korean. So please bear with me for like next 20 to 30 minutes. At the last slide, we'll have my contact information.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or call me or email me. Then we'll probably go over snapshot or whatever we'll talk about next time. Okay. 제가 잠깐 집안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제가 노인복지,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 저희 집안이 장수 집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1909년생이세요. 1909년생이셨어요. 근데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95년을 사셨고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1916년에 태어나셔서 2008년에 돌아가셔서 92년을 사셨어요. 두 분이 부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73년을 같이 사셨어요. 네,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70년대 말에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한국 건축회사들이 이제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70년도 후반, 80년도 초에 해외로 이제 일을 나가시면서 맨날 이렇게 출장을 자주 가시니까, 가서 오래 계시지 않지만 자주 가시니까 출장 가시는 날 아침에는 온 식구들은 뭐하는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흔이 넘으셨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아빠가 출장 갈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하면은 어느 병원 원장한테 전화하고 어디다 연락을 해라. 그렇게 하면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몇 년 동안? 20년 이상. 그러니까 저희 집안 얘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요새는 진짜 80, 90 이상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런 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 하스피스에서 하는 게 지역사회 교육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노령화 사회와 이제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슬라이드를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노령화 사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생산적이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뭐 다 없으시죠? 60세 이상이. 그러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노령화 사회라 하면은 생산력이 전혀 없고 뒷방문인들 하죠. 그냥 모든 사회에 짐이 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주는데 요새는 고령화 사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년층이 아니라 이 고령층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원동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사회에 활력소를 더 불어넣어주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 사회, 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어떤 사회 고정 제도들이 있나.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한 15년간 계속 노인복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노인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거주 문제세요.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내가 직접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데 내가 이걸 못할 때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1983년도에 사회보장제도 법안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정부 주도 위주의 어떤 그런 기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홈앤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90년도 이후에 어떤 서비스들이 또 저희한테 제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제가 말이 빠른데 사실요, 이 세미나는 반나절 세미나예요. 근데 회장님이 15분 안에 끝내? 무슨 물질 주시잖아요. 15분 안에 끝내? 그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빠른데 제가 급하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말이 더 빠르거든요. 좀 더 가시면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 들어주세요. 제가 스탑하고 한숨 쉬겠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는요, 사실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1942년 이후에 미국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겨우 2% 3%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베이비부머 시대는 다 아시죠? 여기 잠깐 그림을 봐주시면 1946년도부터 196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부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분들이 65세가 되는 거. 자, 사실 약간 졸리시겠지만 산수를 빨리 해보시면 1946년생들은 몇 년도에 65세가 되시죠? 2011년입니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64년생들은 몇 년도에 65세가 되시죠? 네? 산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930년도에는 65세 이상이 미국의 5.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이 베이비부머들이 모두 다 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되는 2030년 1964년생이 65세가 되기 2029년이 되거든요. 2030년에 20%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빨리 되시죠. 저희가 특히 또 세일 같은 거 잘하니까 20% 하면은 5명에 한 분은 60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숫자에 굉장히 약해요. 말은 잘하는데 산수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의 미국 전체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바로 옆 나라죠. 캐나다의 전체 토탈 파퓰레이션보다 많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구가 높다고 하는 뉴욕, 플러스 런던, 플러스 모스크바를 다 합해도 이 뉴욕의 사회도 미국의 사회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보다 인구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속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시니어 그룹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65세에서 74세는 영올드라는 생겼대요. 그리고 75세에서 84세까지는 그냥 올드, 그 다음에 85세는 올드스 올드. 왜 그러냐면 85세 이상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65세 이상 시니어로 구분해서는 저희가 더 그 큰 고령층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분해해 나가는 그런 증세를 보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아시겠죠? 1930년도에 시니어들은 지팡이 쥐고 수염 길고 진짜 거의 모든 게 다 많이 힘들으셨었거든요. 요새 시니어들은 거의 즐기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70대가 다 넘으셨어요. 70이 다 넘으셨는데 저보다 건강하고 저보다 더 활기차게 많이들 하세요. 이런 추세는 미국인뿐만 아니라요. 2009년도 유엔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7.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2배 이상인 16.2%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6.2%면 제가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이런 고령층,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나 이런 좋은 나라에서만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제3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도 옛날에는 진짜 20대, 40대였던 연령층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시니어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거주 문제에 따른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도 이게 좀 약간 컴컴하긴 하지만 아직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저희같이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이 지역 사회에서 또 특히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리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헷갈리지 않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메디케어는 보시다시피 CARE, 케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노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아니면 10년 이상 세금을 보고한 영주권자. 그 다음에 65세 미만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들을 위해서 SSI를 2년 이상 수여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A, B, C, D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트 A는 병원, 수술을 받거나 입원했을 때 병원 큰 메디컬 센터를 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메디케어 A고요. 메디케어 B는 개인 병원이나 조그만 클리닉 그런 병원을 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닥터 오피스를 갈 때 사용되는 게 메디케어 B고요. 건너뛰어서 메디케어 D를 말씀드릴게요. 메디케어 D는 D, drug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크립션이나 약을 위한 보험이 메디케어 D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메디케어는 또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A, B, C, 메디케어 A, B, D를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C, 파트 C라고 하나를 묶어서 사설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주변에 메디케어 갖고 있으신 분들 보면 나는 휴메나 갖고 있어, 나는 블루크로스 블루시를 갖고 있어, 나는 에르다 갖고 있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개인 보험 중에서 HMO 아시죠? HMO를 소속된 보험 그룹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보시다시피 AI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프로그램이죠. 2006년 전에는 영주권자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법이 2006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시민권자의 경우에만 소득이 더 낮은 경우에만 한번 보세요. 소득 굉장히 낮죠. 2인 가족의 10,000불 정도를.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23,000불 미만의 경우에만 일반 메디케이드가 되고요. 이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주정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집에 있으신 분들 피치케어 들어보셨죠? 그것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거든요. 조지아주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피치케어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여성아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거는 다 주마다 조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영주권자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주에서 그걸 믿고서는 조지아 오셔가 캘리포니아 사시다가 조지아 오셔가 나는 메디칼 있으니까 조지아가 상관없겠다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타주로 가시거나 타주에서 오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노인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뉴욕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조지아 온 지는 지금 한 7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디비전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뉴욕은 그냥 주택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썩디비전 같은 거 못 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120번 선상에도 있고 가다 보면 큰 간판에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썩디비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주 주민의 연령층을 결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55세 이상만 살고 어디는 65세 이상만. 그래서 우리끼리 조그만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그 거주민들을 위한 오락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골프장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식당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의료시설, 또 병원에 양호실 있듯이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가 상주하는 자기네들의 그 거주 주민들에 맞게끔 디자인된 게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여기 이런 곳은 이제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해가지고 독립거주주택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빨래를 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혼자 살기는 불안하니까
모르겠지만 여기 스톤마운틴에 있는 레인보우 아파트라고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데 있죠. 거기서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곳이 인디펜던트 리빙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로우인컴 어포더블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시니어들을 위한 포션도 따로 있지만 아틀란타 주택국에서 한국의 이제 주택공사 같이 여기는 아틀란타 시의 주택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관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버케드의 메러슨볼 앞에 메리안 아파트나 피먼 아파트 이런 데가 자기의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한테 렌트를 해주는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가 그 동네 시가로는 2,000불짜리 렌트지만 이 사람의 수입을 보고 한 달에 200불, 400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로우인컴 어포더블이라고 로우인컴 아파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요새는 꼭 나라에서 하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존슨베리 아파트도 많이 아시죠?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데 그런 곳은 사기업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새로 진 아파트의 20%는 섹션 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시 빼놓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세금 혜택을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를 통한 여러 가지 주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드 리빙 패시리티는요. 혼자서 잘 사시다가 조금 사는 게 힘들대요. 밥 해먹기도 힘들고 내가 약을 챙겨 먹기도 힘들고 빨래, 청소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시는 곳이 어시스트 리빙 패시리티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어시스트 리빙 패시리티라는 이름의 라이선스는 있지 않고요. 조지아에서는 퍼스널 케어 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호텔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간호사가 상주해서 나라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공동생활에서 어떤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게 약간 치매기가 있으면 불을 잘 켜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시스트 리빙은 부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홀에서 음식을 서브하고 그냥 밥 먹을 때 되면 내려가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빙고 게임하고 라이브러리 있고 셰프에 있어서 목사님 와서 예배 보고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하시는 곳이 조지아 근처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한국 분이 하시는데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대규모로 하시고요. 나머지 3군데는 어떻게 보통 함께 하숙집 같아요. 가보면은 그냥 가정집에 방 한 5개에 한 5명, 6명에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퍼스널 케어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사시다가도 더 건강이 안 좋아질 때 가시는 곳이 널싱홈입니다. 한국 분들은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요.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든데 양념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하는 양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영어로 말하는 널싱홈은 의사 판단에 이 사람은 클리니컬이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24시간 간호사의 어떤 케어가 메디컬 케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셔야지만 널싱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양로원, 요양원 말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널싱홈은 24시간 간호사의 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곳이지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살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는 사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 약간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라는 것이 요새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분들은 참 이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 하우스가 아닌 홈이죠. 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보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같이 사는 인원들. 하지만은 미국 분들은 자기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우리 큰아이를 낳았던 이 침대에서 나는 나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든가 이 집은 우리 남편이 대를 졌으니까 나는 이 집을 절대 떠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 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자존심상해 하세요. 내가 우리 집을 포기해야 돼?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자녀한테 도움을 정해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지키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입니다. 물론 정부가 여기에 그렇다고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널싱홈에요. 지금 조지아의 널싱홈에서
1인당, 보통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1인당 정부에서 받는 돈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환자에 따라서 4,000불에서 6,000불.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이 만약에 꽉 열심히 가겠다면 저희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비를 줄이고 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부응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널싱홈에 갈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각 지역사회의 기관들에게 나눠주고 자, 이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너네 지역 주민들이 널싱홈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권장하는 서비스가 이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홈헬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2세 할머니께서 혼자서 인디펜던트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샤워하다가 딱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셨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시죠. 그럼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남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고요. 그때 따라가는 게 홈플러스 서비스입니다. 간호사, 재활치료가 필요하면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다시 두 발을 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식사보조나 장보기, 목욕시키기 이런 거를 다 도와주는 서비스가 홈헬스고요. 그 다음에 홈케어는 어떤 그렇게 중병이 있거나 액큐사라고 그러죠. 갑자기 나타난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서 더 이상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 노약자라고 그러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홈케어입니다. 여기는 널싱 서비스나 어떤 테라피 서비스는 들어가지 않고요.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 목욕시켜주기, 밥 챙겨주기, 그 다음에 옷 입혀주고, 서비스, 쇼핑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료한 시간이니까 친구 대주기,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홈케어고요. 또 하나가 어더 데이케어라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입니다. 말 그대로. 밤에서 잠은 집에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한국에서 아이들 유치원 가죠. 그런 식으로 공부가 다 돌면서 여러분들을 픽업해서 이런 홀 같은 데 모셔놓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재활 운동도 하면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한 3시쯤 일과가 끝나면 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가 어더 데이케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하스피스도 이 일환으로 마지막에 여생의 마지막을 집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스피스 서비스도 이게 홈하스피스라고 해서 주 원래 목적은 집으로 가서 방문하는 가족방문 서비스입니다. 보시다시피 홈헬스나 홈케어나 어덜데이케어나 아니면 하스피스나 모두 다 환자나 아니면 노약자가 집을 지키면서 내 집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홈헬스나 하스피스 하실 경우에는 환자가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디클라인 할 때는 저희가 의료기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침대나 코모스나 환자가 필요한 하다못해 산소통까지 필요한 것을 널싱홈 그 자체, 널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에다 꾸며드리고 간호사와 간병인이 같이 또 방문을 해서 집에서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홈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가 요새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거 레귤레이트 하느라고 하스피스는 아니지만 홈헬스, 홈케어, 어더데이케어를 묶어서 한 에이전시에다가 주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특히 뉴모니아나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이 됐을 경우에 30일 내에 그 병원에 다시 입원이 됐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병원 2%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뉴모니아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고서는 그 퇴원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홈헬스, 홈케어, 하스피스 서비스를 같이 연결을 해서 집에 가서 다시 재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어레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환자가 30일 내로 다시 병원에 똑같은 증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병원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를. 점점 그렇게 홈앤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향이 더 많이 이제 커질 것 같고요. 널싱홈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많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널싱홈보다는 집 안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로 받는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퍼스널 케어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마지막에 어드밴스트랙트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랑 상관없고요. 사전의료 의학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러스트레이티브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자신의 질병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의료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나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견서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아직 국가적으로 각 큰 병원, 연대나 아니면 서울대 병원에서는 병원 자체 내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아직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크게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4월 16일 날은 어드밴스드 쓰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요. 회장님 딱 지키고 앉으시고 20분 딱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학교인 교환생님도 사회복지사세요. 저는 교환생님이 여기에